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17명의 남성을 살해하고 사람을 먹는 것을 즐긴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 젊고 건장한 흑인 남성들을 노린 제프리 다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1년 7월 22일 밤 11시 30분 미국 위스콘신주의 미러키시에서 2명의 경찰이 차를 타고 우범지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흑인 남성이 겁에 질린 얼굴로 거리를 서성이다 경찰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들은 흑인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흑인 남성의 손목이 수갑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 경찰들은 이 남성이 다른 경찰에게 체포당하던 중 도주한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성은 어떤 이상한 놈이 약을 한 채 나에게 수갑을 채운 뒤 나를 죽이려 했다, 그 집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주장하며 이 수갑을 풀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이상한 놈을 잡아달라고 요구했죠. 경찰들은 이 남성의 주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고 그저 동성애자들 사이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치부했지만 우선 남성의 요구대로 그 이상한 놈의 집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일단 흑인 남성에게 채워진 수갑이 경찰이 사용하는 수갑과 다른 브랜드의 것이라 당장 수갑을 풀어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흑인 남성이 불러준 아파트 주소가 사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로 조사받던 적이 있던 백인 남자 제프리 다머의 집이라는 점이 다소 수상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경찰 2명은 흑인 남성과 함께 제프리 다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85cm의 건장한 체격에 금발을 가진 잘생긴 백인 남자였던 제프리 다머는 차분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흑인 남성에게 수갑을 채운 점 역시 순순히 인정하였고 그저 연인끼리의 일이었다며 수갑 열쇠를 가져오겠다고 했죠. 이때 흑인 남성은 경찰들에게 제프리 다머가 침실에서 자신에게 큰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는데, 제프리 다머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 없이 침대 옆 옷장에 수갑 열쇠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중 한 명인 뮬러가 침실에 들어가죠. 뮬러는 의례적으로 방을 수색하다가 침대 아래에서 커다란 칼을 발견합니다. 그제야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뮬러는 더 자세히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가 서랍에서 수십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발견하죠.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본 뮬러는 곧 침실 밖에 있는 동료 경찰에게 제프리 다머를 당장 체포하라고 다급히 소리칩니다. 수십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에 담겨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절단된 시체들이었거든요. 제프리 다머는 격렬히 저항하며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들은 제프리를 제압한 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미러키 범죄 수사국이 제프리 다머의 아파트를 자세히 수색한 결과 냉장실과 냉동실에서 총 4개의 절단된 머리와 2개의 심장을 비롯한 인간의 장기, 팔 근육의 일부와 살 조각들을 발견하죠. 다머의 침실과 옷장에서는 총 7개의 두개골이 발견되었고, 항아리 속에서는 남자의 생식기가 발견되어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제프리 다머가 살해한 희생자는 무려 17명에 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가 사망한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힌 데다 먹는 행위까지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심지어 피해자의 대부분은 젊고 건장한 흑인 남성들이었습니다. 희생자의 수가 너무나 많은 데다 범행 과정이 유례없이 끔찍했던 탓에, 또한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발생한 사건과 범죄자의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제프리 다머 사건은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은 연쇄 살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죠. 그렇다면 제프리 다머, 그는 정확히 어떤 삶을 살아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른 걸까요? 되게 가난하고 폭력적인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보통의 흉악범들과 달리 제프리 다머의 유년 시절은 그리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머는 1960년 5월 21일 위스콘신주의 미러키시에서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추후 분석화학 박사가 되는 다머의 아버지 리오넬과 어머니 조이스는 다머에게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중산층 가정이었죠. 즉 겉보기엔 특별히 눈에 띄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다머의 부모와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머 역시 만 4살까지는 또래 아이들처럼 활기가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어린아이였고요. 하지만 4번째 생일 직전인 1964년 3월 어린 다머는 탈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회복기간이 고통스러웠던 탓인지 수술 이후 눈에 띄게 차분하다 못해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머의 집안을 들여다보면 다머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가 오직 수술 때문이라고 하긴 어려워 보이죠. 당시 다머의 아버지 리오넬은 마케트 대학교에서 분석화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경력을 쌓는 데에만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던 리오넬은 공부와 연구를 하느라 여러 날 집을 비울 만큼 가정에 충실한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리오넬이 출간한 회고록에 따르면 리오넬은 어린 시절에 한 소녀를 자기 방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타먹여 정신을 잃게 한 적이 있었고, 10대 때는 누군가에게 화학물질을 보내고 폭탄을 제조하여 터뜨렸으며 10대 말 무렵에는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 충동과 사람을 죽이는 악몽을 자주 꾸었을 만큼 폭력적인 충동을 자주 느꼈던 사람이었죠. 결혼 후에는 이웃과 자주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었고요. 다머의 어머니 조이스는 다머를 임신했을 때도 불법 약물을 끊지 못했을 만큼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을 받았는데 정신질환은 출산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조이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낼 만큼 무기력했고 때로는 매우 예민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하였죠. 또한 리오넬과 조이스는 경찰의 중재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부부싸움을 자주 벌였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여러모로 좋지 못했고요. 즉 제프리 다머는 가난과 폭행에 시달리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매진하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아버지와 정신적, 신체적으로 병들어 있던 어머니의 무관심과 방임 속에서 큰 애정 결핍을 느끼며 폐쇄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이 유전되었을 수도 있죠. 분명 제프리 다머는 소심하고 우울해 보이는 아이였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엔 소수의 친구와 어울리는 등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죽은 동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인데 사실 이 역시도 아버지 리오넬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죠. 리오넬은 제프리 다머가 만 4살 때부터 동물의 시체를 해부하여 뼈를 제거하고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는데 이후 제프리 다머는 집 주변을 탐색하며 로드킬을 당한 동물 시체를 찾는 일에 심취하게 되었거든요. 제프리 다머의 진술에 따르면 14살부터 이상속욕과 같은 성적인 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제프리 다머는 자신이 남자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제프리 다머는 단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성향의 남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기 시작했죠. 다머는 부모님께 자신의 성적 취향을 숨긴 채 다른 10대 소년들과 짧은 관계를 맺곤 했는데 소년들과의 평범한 관계는 제프리 다머에게 별다른 흥미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프리 다머는 거의 매일같이 조깅을 하며 자신의 집 앞을 지나치는 한 젊은 남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남성을 범하는 상상을 반복하다가 결국엔 실행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남자가 조깅을 하는 길가의 수풀에 숨어들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남자가 지나가면 준비한 야구 배트로 남자를 제압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날따라 남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고 제프리 다머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적게 되죠. 제프리의 첫 살인 시도가 미수로 끝나게 된 겁니다. 이후 16살이 되었을 때 제프리 다머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 집에서 몰래 가져온 술을 마실 정도로 알코올에 의존하였지만 아무도 제프리 다머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학교에서 잠깐 밴드 활동을 하고 테니스 선수로 뛰는가 하면 성적도 평균 정도를 유지하며 선생님께 매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말수가 적고 긴장한 듯한 어색한 걸음걸이와 사교성이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내성적이고 특이하며 가끔은 섬뜩한 느낌을 주는 아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종종 같은 반 친구들에게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장난을 걸기도 했기에 단지 다머를 좀 이상한 우스운 소년 정도로 보는 시각도 많았죠. 물론 제프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요. 제프리 다머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978년 초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악화되어 갔던 제프리 다머의 부모는 결국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 리오넬은 인근의 모텔로 이주했고 어머니 조이스는 제프리 다머보다 6살 어린 둘째 아들을 데리고 친척집으로 떠나버리죠. 이로써 부모님의 집에 혼자 남게 된 제프리 다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관계를 표출하게 됩니다. 제프리 다머의 첫 살인은 졸업 후 약 3주가량 지난 1978년 6월 18일에 이루어지죠. 다머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도중 락 콘서트에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던 18세 소년 스티븐 마크 힉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힉스의 겉모습에 성적 호감을 느낀 다머는 힉스를 차에 태워주며 공연 전에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놀자라는 말로 유인했죠. 얼마 안가 다머는 대화를 통해 힉스가 이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힉스를 집으로 데려와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며 몇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힉스가 공연을 보기 위해 집을 떠나려 하자 다머는 약 4.5kg짜리 덤벨로 가차없이 힉스의 머리를 때렸죠. 또한 힉스가 의식을 잃은 동안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망한 힉스의 시신을 어루만지며 성적인 행동을 이어가는 등 다머는 전형적인 네크로필리아 성향을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에는 힉스의 시신을 지하실로 끌고 가 해부한 다음 뒷마당에 묻어버렸는데 몇 주 후 시신을 다시 발굴하여 뼈는 망치로 부숴 집 근처 숲에 뿌리고 살은 산성 액체로 녹여 변기에 흘려보낸 다음 힉스를 절단하는 데 사용한 칼은 강에 던지는 치밀함을 보였죠. 이후 다머는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 아무런 열의를 보이지 않았죠. 매일 기숙사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거나 수업에는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성적도 엉망이었습니다. 결국 다머는 불과 3개월 만에 대학교를 중퇴한 뒤 집에서 온종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따금 약혼자와 함께 다머를 찾아온 리오넬은 집안에 널브러진 술병을 보고서야 다머의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머를 반강제로 군대에 입대시켜버립니다. 그리하여 1979년 1월 다머는 육군에 입대하여 엘리베마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술을 끊지 못해 자주 질책을 받았고 한 번은 다머가 상관에게 불복종하여 소대 전체가 처벌을 받게 되면서 동료 신병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약 6개월 뒤에는 서독에서 주둔하던 미 육군의
의무병으로 배치되는데, 이때 다모와 함께 방을 썼던 동기는 자신이 다모로부터 매일같이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죠. 다모의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평균 정도로 평가되었으나 그는 군생활 내내 지속적으로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2년 만에 전역하여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군대를 나온 다모는 무작정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를 향해 식품점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모텔에서 생활했는데 급여의 대부분을 술값에 탕진한 탓에 얼마 안가 모텔에서 쫓겨나고 말죠. 결국 다모는 오하이오로 돌아와 아버지와 계모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모는 계속해서 술에 취한 채 사고를 일으켰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형까지 받게 되자 리오넬과 계모는 다모를 위스콘신주에 사는 할머니 집으로 보내버리죠. 할머니는 다모가 유일하게 애정을 느끼며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모가 그곳에서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술을 끊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실제로 다모는 약 1년 동안 제법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고 기꺼이 집안일을 하고 취직도 했죠. 하지만 한 공원에서 만취한 채 알몸으로 돌아다니다 체포되거나 12살 소년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여 보호관찰을 선고받는 등 비행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다모는 게이바, 게이 목욕탕, 게이 술집 같은 곳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이 무렵부터 다모는 통제와 지배력에 대한 환상과 살인에 대한 욕망을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죠. 1987년 11월 20일 다모는 한 게이바에서 만난 25세 남성 스티븐 투오미를 호텔로 데려갑니다. 다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그는 투오미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약을 한 뒤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니 투오미가 침대 밑에서 죽어 있었죠. 다모는 큰 여행 가방에 투오미의 시신을 담아 할머니의 집으로 옮겼고 시체를 절단하여 머리만 남긴 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2주 동안이나 투오미의 머리를 성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가 결국 표백하여 잘 부서지게 만든 뒤 분쇄하여 유기하였죠. 이 사건 이후로 다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희생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게이바에서 적당한 타겟을 찾아 할머니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기 전이나 직후에 약을 먹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으면 목을 졸라 살해하는 패턴을 이어갔습니다. 다모의 세 번째 피해자는 14살의 흑인 소년 제임스 독스테이터였죠. 다모는 누드 사진을 찍으면 $50를 주겠다는 말로 소년을 할머니의 집으로 유인했고 앞서 말한 방식으로 살해한 뒤 약 일주일 동안 지하실에 방치했다가 유해를 처리했습니다. 그 후로도 다모는 1991년까지 주로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젊은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 남성을 집으로 끌어들여 성관계를 가진 후 살해하거나 살해 후 시체에 음란 행위를 한 뒤 시체를 해부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죠. 이로 인해 할머니의 집 지하실과 차고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자꾸만 늦은 밤에 젊은 남성을 집으로 데려오는 손자를 견디다 못한 할머니는 결국 다모에게 독립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1990년 5월 다모는 독립하여 미러키의 우범지대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죠. 이때부터 다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며 더 대담하게 시신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의식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염산을 넣는 것과 같은 끔찍한 실험을 해보거나 시신의 일부를 섭취하거나 두개골이나 여러 신체 부위를 보존하기 위해 특수용액을 사용하거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보통 사람이라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기행을 이어갔습니다. 다모의 희생자들이 대부분 흑인이었기 때문에 주 제프리 다모 사건은 특히 흑인들로부터 큰 분노를 일으켰는데 사실 다모가 특별히 흑인을 혐오했기 때문에 흑인의 타겟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모가 사는 동네가 주로 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들 중에서 타겟을 고른 것이었죠. 희생자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은 13번째 희생자인 라오스 출신 14살 소년 코레낙 신사손폰입니다. 1991년 5월 26일 오후 다모는 위스콘신 애비뉴에서 신사손폰을 발견하였고 사진을 찍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소년을 아파트로 유인했죠. 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의식을 잃은 소년을 유린하고 두개골에 좁은 구멍을 뚫어 염산을 주입했습니다. 그 후 다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아파트를 떠났고 다음날 이른 아침 뒤늦게 의식을 차린 신사손폰은 괴로워하며 가까스로 다모의 아파트를 떠나 거리를 서성이며 도움을 요청했죠. 이때 3명의 여성이 피를 흘린 채 괴로워하는 신사손폰에게 다가와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데 그 사이 집으로 돌아오던 다모가 그 광경을 발견하고 맙니다. 잠시 후 2명의 경찰관이 도착하여 자초지종을 묻는데 다모는 시종일관 태연하고 차분한 태도로 신사손폰의 나이를 19살로 속이고 자신의 남자친구라 말했죠. 또한 그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서로 싸우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마치 연인끼리의 사랑 싸움이 벌어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이때 경찰들의 반응이 추후에 큰 분노를 일으켰죠. 당시 경찰들은 제프리 다모의 신원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그가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신사손폰을 다모가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거든요. 심지어 신사손폰을 보호하던 3명의 여성이 이 소년이 심하게 다친 것을 보며 경찰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여성들의 말을 묵살하고 구급대 직원마저 그냥 돌려보내는 안일하다 못해 정신 나간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신사손폰은 다른 희생자들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잔인하게 살해되었고요. 사실 다모는 1988년에 한 소년을 성추행하여 체포된 전적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신사손폰이 그 소년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다모의 신원을 한 번이라도 조회했다면 신사손폰이 살해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죠. 이후 신문에 신사손폰의 실종 광고가 올라왔지만 이때마저 경찰은 다모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3명의 여성 중 한 흑인 여성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신사손폰에 대해 물었을 때 경찰은 두 사람이 애인 사이가 맞다고 주장하며 전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요. 신사손폰 사건 이후 다모는 6월부터 7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더욱 대범하게 20세, 23세, 24세, 25세 남성을 연달아 살해했습니다. 그러다 1991년 7월 22일에는 32세의 흑인 남성 트레이시 에드워즈를 집으로 끌어들이죠. 에드워즈는 다모의 아파트에 들어선 순간 끔찍한 악취와 함께 염산 및 상자를 발견하고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모는 벽돌을 청소하는 데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에드워즈를 안심시키려 했죠. 그러나 얼마 안가 다모는 에드워즈에게 큰 칼을 휘두르며 수갑을 채웠고 에드워즈의 심장을 먹을 것이라며 섬뜩한 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자신이 사이코패스에게 잘못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에드워즈는 다모에게 도망가지 않겠다는 말로 그를 달래다가 다모가 잠시 주의를 돌린 순간 다모를 밀어 넘어뜨리고 황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노스 25번가 모퉁이에서 순찰 중이던 2명의 경찰을 만나게 되죠. 눈치채셨겠지만 에드워즈가 바로 서론에서 언급한 수갑을 찬 흑인 남성입니다. 에드워즈는 제프리 다모의 집까지 들어갔다가 살아서 걸어나온 유일한 피해자이자 제프리 다모를 체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렇게 17번째 희생자를 끝으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된 제프리 다모는 재판 과정 내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제프리 다모의 범행이 유례없이 잔혹했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지만 제프리 다모가 금발에 큰 키를 가진 미남형의 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외모로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내내 다모는 차분한 태도로 자유를 원한 적이 없으며 선처는커녕 사형을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감옥에서의 시간이 매우 끔찍할 것을 알지만 자신이 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아 컬럼비아 교정기관으로 이송되었죠. 다모의 수감 생활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그는 죄수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긴커녕 다른 죄수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반응하지 않았고 혼자서 조용히 생활하며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1994년 5월에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죠. 정기적으로 자신을 면회오는 아버지와 계모를 만나기도 했고요. 어머니와 조이스는 몇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이때 조이스가 다모의 감옥에서의 안위를 걱정하자 다모는 상관하지 않아요. 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신경 안 써라고 말했다고 하죠. 다모가 세례를 받은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인 1994년 11월 28일 오전 8시 다모는 샤워실에서 머리에 극심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됩니다. 다모는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1시간 후 사망 선고를 받죠. 이후 조사 결과 다모를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살인 혐의로 수감되어 있던 동료 수감자 크리스토퍼 스카버였습니다. 스카버는 신이 자신에게 다모를 죽이라고 시켰다며 금속 막대로 다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죠. 다모의 아버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의 뇌를 의학적으로 연구하길 바랬으나 어머니가 이를 원치 않아 결국 평범하게 화장되었고요. 리오넬은 다모가 죽은 뒤 얼마 안 돼 회고록인 어느 아빠의 얘기 A Father's Story를 펴냈고 자신의 분석적인 과학자 심성과 다모가 10대 시절 홀로 시간을 보낸 것이 다모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뇌를 연구하려고 하고 책까지 써낸 것을 보니 그리고 리오넬의 어린 시절을 보니 어쩌면 유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 제프리 다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